월요일 아침입니다. 당신의 월요병을 여기서 치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문 활짝 열겠습니다. 허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자, 오늘 그래도 코스피가 2600선을 지금 넘어서서 넘었습니다. 위치하고 있어요. 네. 2603선 지금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굵직한 경제 지표 발표가 좀 다소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역시나 입에 좀 주목하면서 흘러가지 않을까. 뉴스 폴로우로 네. 우리가 계속 해야겠죠. 맞아요. 네. 코스피 밴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선혜 씨? 저요? 네. 갑작스러운 질문인데 쭉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쭉쭉 갔으면 밴드는 좋겠는데 모르겠고. 2600 딱 넘기고 2700 바라보나라는 시선과 반대로 이제 좀 숨 고르게 할 때 되지 않았어라는 시선으로 좀 양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분께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 월요 주간 전략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혁진 차장님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갑자기. 궁금해 안녕하세요. 죽겠어요, 차장님. 예. 부가세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 말씀이시죠? 네, 미국에서 뭐 부가세를 하고 있는 나라는 상호관세, 네, 뭐 우리 네. 뭐 그만큼 뭐 생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맞아요. 일단 부가세의 개념부터 부가세를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70개 거의 다 나라가 하고 있어요. 네. 네. 이게 무슨 의미의 부가세였던 거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가 재임 전에는 이제 보편적 관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쏙 들어갔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개별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 트럼프가 걸리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던 겁니다. FTA 협정국. 사실상 명목상으로는 서로 간의 관세를 없애기로 했는데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가세가 엄청 높죠. 네. 개별 소비세 이제 그 항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네. 엄청 높아서 일반적인 수입차는 거의 좀 과장하면 2배 가격을 주고 사야 돼요. 현대차도 여기서 2천만 원 하면 싱가포르 가면 거의 4천만 원 주고 사야 되는 네, 이런 네, 상황이죠. 자, 그것도 또한 관세가 아니냐. 그러면 보편적 관세 말고 향후에 이제 상호 관세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이 상호 관세에서 딱 걸리는 게 FDA 협정국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또 이제 우리나라가 걸려든 거죠. 예,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또 수입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독일차 수입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반대로 대미국 수출이 또 많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산 자동차가 눈에 가시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뭐 지금 GM이라든지 이런 쪽을 더 팔겠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테슬라라든지 그러니까 잘 팔리고 있는 것들을 더 팔리게 하려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그러면 지금 이 말을 왜 할까? 그렇죠. 구도는 왜 바뀌었을까? 사실 제가 몇 주 전부터 트럼프의 관세라고 하는 것이 가장 걱정되는 것은 보편적 관세. 그러니까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관세를 해버리면 경제학자분들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정말 인플레이션이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여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는 지금 보면 그럼 트럼프는 관세를 어디에 올렸죠? 멕시코에 올렸습니까? 캐나다에 올렸습니까? 인도 아직 뭐 아직이죠. 나온 거 없죠? 일본 아직입니다. 말 없어요. 그럼 어디에 올린다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중국 하나 올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멀리서 보면 굉장히 무서운데 이런 경우에 정책은 더 가까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한국산 수출품의 대미국 관세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실상 이렇게 되면 부가세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뭐 자동차 정도가 좀 불편해지는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아가서는 지금의 상황이 트럼프가 예를 들어 조건부로 계속 관세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관세도 언제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4월 초에 뭐 뭐 얘기가 나오는데. 나온다. 네네. 그죠?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 날이 지금 관세를 매기기로 한 날인지 관세를 발표하기로 한 날인지 정확한 그 날짜가 맞는지에 대해서 저도 그날 그 보도를 보고 미국의 다른 외신 보도 우리나라만 좀 뭉뚱그린가 해서 외신 보도를 보더라도 외신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요? 즉 지금 트럼프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를 빌미로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인데 그 원하는 게 달성이 되면 관세는 거의 유예 형태로 없던 일로 돼버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냉정하게 한번 보죠. 한 번 더. 자, 대미국 관세가 만약에 하기로 했는데 안 하고 근데 미국산 수출 제품의 상대국의 관세가 낮아진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트럼프의 재임하기 전에는 관세가 다 같이 높아질까 봐 걱정이었는데 되려 결과는
다른 나라의 관세가 낮아지는 걸로 결과가 귀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낙관 편향적이긴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자극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지난주에 파월 연준 의장이 국회에서 실제 의원들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의장님, 관세를 높이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파월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뭐라고? 전 세계 모든 걸 다 꿰뚫고 있는 파월 연준 의장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진짜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정부의 관세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고 그러한 형태가 과거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다. 자, 그런데 실제 시장은요. 안 좋을 것이라고 인플레이션이 자극받을 것이라고 사전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올해 유동성 장세를 말씀드리는 것도 그대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선반영을 했고 그리고 실제 과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온건하기 때문에 유동성, 즉 걱정이 돼서 통화 정책을 미리 쓴 국가들 때문에 유동성이 나올 것이다. 유동성 랠리가. 자, 이런 바탕으로 봤을 때는 지금 2600선에서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달리는 말에 빨리 내리는 것이 가장 크게 다칩니다. 네, 이 말이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했을 때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금 우리 증시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오히려 기술적인 부침은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동평균선을 한 번에 좀 갭을 한 번에 메꾸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적인 부침 이외에는 사실 우리한테 크게 나쁘게 보일 것은 없고 실제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중국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수출 공동 1위국이라고 볼 수 네. 있죠. 중국의 이구한신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장기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IT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뭐 이렇게 100% 올라오는 제품들도 있을 정도로 중국의 데이터마저 도와주는 사이클이라고 하면 네. 우리 대내 대외 여건으로 그럼 어떤 것을 안 좋게 볼까? 네, 사실 이게 콕 집어서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즉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한 악재가 있을 때 빠지는 겁니다. 단순히 많이 올랐다라고 빠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당장에 근 3개월 내에 우리가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뉴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달리는 그것도 속도를 내서 달리고 있는 데서 네. 떨어지면 좀 위험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요 바탕으로 해서 자료 갖고 오신 것 중심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제목이요. 트럼프 트레이드 다음은 금리 하락입니다. 네, 금리 하락하고 네네. 뒤에가 이제 물음표가 맞아요. 찍혔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3중고로 시작했죠. 네. 금리, 달러, 유가가 다 오르는 것이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이제 사실 타성해져서 플레이를 한 것입니다. 트럼프 이제 2기에서의 지금의 트럼프 입에서 나온 요구 사항은 네. 낮은 유가, 낮은 금리, 낮은 달러는 좀 물음표인 거죠. 자, 그래서 전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애매하게 얘기하다가 너무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은 CPI 발표 전에 금리는 내려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트럼프의 실제 오퍼레이팅을 하시는 재무장관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준금리는 아니고 국제 10년물이다. 즉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명확하게 금리 하락이에요. 이게 실현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리 하락이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를 하는 입장에서의 색깔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맞는 종목이 다시 탄생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그 자료 보시면서 네. 제가 트럼프 트레이드의 다음 방향성은 금리 하락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서는 그냥 트럼프가 마법처럼 금리 하락해야 얍 이렇게 한다고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 단서들을 찾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트럼프가 얼마 전에 CPI 발표 전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어요. 네. 자, 여기에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해석이 있는데 뭐냐면 관세를 높이고 지금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은 소매 판매가 꺾이고 디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분석들이 좀 하나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자,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스티키한 부분들 이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임금일 겁니다. 네. 그 임금이 이상하리만치 계속 올라왔던 것은 지난 바이든 정부의 정부
구인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점이 도지 홈페이지를 지금이라도 방송 도중이라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소름 끼치는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황이 이렇고 그 다음 이렇게 바꿀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 as is to be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as is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장표예요. 네. 지금 도지에 들어가시면 정부에서 어떤 비용을 어떤 부에서 어떤 형태로 쓰고 있는지 세부 단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오. 자, 그리고 한 가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슬롯이 있어요. 그게 세이빙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을 투비 이렇게 바꾸고 있다. 이만큼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 하겠다는 거죠? 사람을 자르겠다라고 하는 자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현황판처럼 보통 우리가 정반대죠. 우리 왜 정부에서는 일자리 현황판이라고 해서 그렇지, 이렇게 맞아요, 얼마를 맞아요. 고용하겠다고 네. 했는데 지금 도지에는 가장 메인 주제가 얼마를 자르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자를 겁니다. 자, 그렇기 아니 때문에 30분 안에 짐 싸서 나가라 이런 기사 보이죠. 맞아요. 아침에. 지금 그러고 네. 있는 거예요. 진짜 그쵸. 실제로. 네. 자,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빨간 띠 머리에 메고 막 난리가 나는데. 네. 근데 일단 수습 직원이나 신입 직원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고 사실 진짜 한 방은 제가 도지를 보면서 좀 소름 끼쳤던 건 아예 그 부서 자체, 그 기관 자체를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관에 대한 로고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기관을 폐쇄하면 네. 어느 정도의 인력 감축 효과, 즉 몇 명을 자를 수 있는지도 지금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교육부도 얘기 나오고 그러던데. 맞습니다. 네. 뭐 DEI부터 네, 네. 진짜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냥 표면적으로 1차 타겟만 낸 것도 5개예요. 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고용 데이터가 별로 높게 나와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3개월에서 6개월 선행을 하면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정부발 구인이 삭제될 것이 어느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은 정부 데이터가 이제 별로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앞으로 너무 높다라는 네.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정부에서 또 중요한 것이죠. 리쇼어링이에요. 베센트가 바이오 공장과 조선소 유치를 대놓고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웬 바이오 하실 수 있잖아요. 네,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낮아질 금리 그리고 리쇼어링의 바이오가 타겟으로 새롭게 설정이 된다면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조바방에서 전 바이오가 제일 덜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바이오가 제일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뷰를 요약을 해보면 저는 유동성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공무원 해고는 생각보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자, 관세는 굉장히 의외로 이성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제가 최근에 자주 보여드리는 장표예요. 아마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미국 금리를 보면서 이 빨간색이거든요. 미국의 기준금리. 자, 이거밖에 안 내렸는데 라고 걱정하는 것은 미국이 안 내려주면 다른 국가는 못 내렸었던 과거의 사례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미국이 슬로우해지고 올해 한 번 정도밖에 못 내린다라고 하는 와중에도 다른 국가들은 계속 내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만 경기가 좋아서. 자, 두 번째는 관세가 무서워서. 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는 국가에서 재정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코로나 직후이기 때문에 턱 밑까지 왔고요. 할 수 있는 건 통화 정책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인플레가 유발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근에 우리나라도 1월달, 2월달 강남의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원베일리가 65억 원을 찍었다라고 하는 30평대가. 그래요? 아, 그래요? 평당 2억 원 시대가 제가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1월, 2월에 강남 아파트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다른 나라 크게 다를까요? 뭐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가 왜 실제로 이제 그러한가? 인도조차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이 성장하는 인도조차도 성장률이 둔화를 겪고 있고 이 중에는 하나가 마찬가지로 중국산 철강 수입 그리고 관세에 대한 공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제적으로 5년 만에 금리 인하를 했다. 5년 만에 처음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비미국 지역에서의 유동성을 기대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공포인데 제가 굉장히 좋은 신호가 나왔다라고 하는 기사가 바로 지난주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자, 뭐냐면 이게 뭐냐면 터키가 갖고 있는 미국의 채권이에요.
자 보시면 터키랑 미국이랑 굉장히 좋지 않았었죠. 네.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구심점을 가지고 싸웠어요. 네. 자, 그 다음부터 채권이 쭉 다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 24년도 4분기에 다시 미국 채권을 사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언제부터 샀을까요? 저게 시점이 어떻게 돼요? 예, 트럼프, 이게 바로 2024년 4분기고요. 4분기. 예, 제일 많이 산 거는 10월입니다. 그럼 트럼프가 딱 그 시점이네요. 그쵸. 당선되고. 맞아요. 자, 국가를 경영하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트럼프가 공격하고자 하는 것,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터키는 관세를 매기기 직전 미국 국채를 먼저 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이 무서워서만 채권을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터키가 그나마 지금 좀 재정이 정상화되는 그 목전에 있어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담을 때 가장 먼저 정상화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채권이긴 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터키가 먼저 미국 국채를 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자, 터키만 살까요? 자, 그 다음에 의심스러운 건 일본입니다. 오. 네. 일본은 이미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내어주려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네. 이제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을 먼저 다 들어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 그러면 미국 국채를 사는 수급이 많아지면 미국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정화되겠죠. 네, 가격이 그러면-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떨어지죠. 안정화되겠죠. 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미국 국채의 금리가 향후에 안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특정 증권사를 언급하긴 어렵습니다만 네. 지난 한 달 동안 미국 국채 매수를 역대급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국 국채가 향후에 조금은 뭐 급전직한 3.5%까지 빠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4% 초반까지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4.8, 4.9 이렇게 갔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한 4.4까지 4.4. 온 데는 그렇죠. 더 영향이 큰 거예요. 맞아요. 실제 네. 사실 이게 다라고 보기는 네. 좀 어렵고요. 제가 봤을 때는 CPI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네. 근데 금리가 직전에 올라갔던 것보다 더 많이 다음날 빠졌습니다. 음. 자, 왜 그럴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 CPI를 뜯어보면 네. 사실 계절적인 것 또는 시한부가 되게 많았어요. 이제 캘리포니아 산불에 대한 영향으로 이제 그 거주비가 좀 올라간 것, 네. 그다음에 자동차가 불타다 보니까 자동차도 추가적으로 사서 중고차 지수가 올라간 것, 거기다가 이제 에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계란 가격이나 식료품 가격을 네. 끌어올린 것. 사실 제일 걱정되는 품목이 다 올라간 건 맞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 다 올라간 공포스러운 세 개가 모두 시한부이긴 한 거죠. 산불이 뭐 24개월 뭐 이렇게 지속이 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언젠가는 좀 끝난다라고 네. 보는 것이고, 에그플레이션도 사실 이제까지 우리 농산물 이제 인플레이션 생각을 해보면 거진 다 길어야 6개월, 심지어 이제 러우 전쟁발 곡물가 위기도 한 6개월 올라가다 끝났어요. 그래서 모두가 짧으면 1, 2개월, 길어도 6개월인 시한부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음날 좀 이제 피크아웃이 나온 것이고, 여기에 베센트와 트럼프가 우리는 금리 하락을 원한다라고 했었던 방향성까지 지금 이제 보여줬고, 실제 소매 판매가 쇼크가 나오면서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러저러한 것으로 오히려 금리가 다시 자극될 여지보다는 우하향 안정될, 사실 기울긴 낮겠습니다만 우하향할 가능성이 단서들이 좀 지난주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결국에 진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임금이에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다음 장표 보시면서 자, 트럼프 트레이드 2.5에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도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지금 제가 도지 홈페이지에서 캡처를 떠서 두 가지를 가져온 겁니다. 네. 자, 왼쪽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뉴욕타임즈에서 실제 숫자로 분석을 한 거예요. 자, 지금 머스크 도지가 이런 분야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인력을 감축을 이미 한 것 같다. 예? 저게 단위가 명인 거예요? 그러면은? 명입니다. 네. 8,800명, 280명, 33명, 22명, 226명. 최소한 이 정도다. 우리가 확인한 숫자는 이 정도다. 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도지 홈페이지와 언론 보도를 추가적으로 조합을 해보면 해체를 계획 중인 기관과 이 사람들한테 이제 사전적으로 받고 사후적으로 이제 통보를 한 최대는 7만 5천 명에서 야. 10만 명. 어떤 언론 보도를 보면 10만 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감축 효과를 이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걸 볼 필요가 있죠. 자, 이런 게 우리가 매달 보는 졸트 구인구직 보고서에 나오는 이제까지의 추이예요. 구인 건수입니다. 네. 자, 이제까지 보면 이제까지 보시면 이렇게 구인 건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있어요. 기타
민간 부분에서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졸트 보고서가 딱 떨어지면 800만 명 나왔습니다. 800만 명을 좀 하회했습니다. 이거는 민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전체 고용 통계가 너무 좋게 나왔었죠, 항상. 자, 누가 늘렸죠? 정부가 이렇게 늘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통산을 해보면 20% 정도가 돼요. 여기에서 영향은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사후적으로 반영해야 될 거는 우하향하고 있었던 민간 고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도지에 이런 해고 어떤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태라고 보시죠. 해고 사태가 향후 3개월에서 길게도 한 6개월 안에 금리를 안정시키고 임금에 대한 부분들을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효과를 아주 크게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 민간 부분에서의 고용은 다운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프라이즈에 크게 냈었던 요인들이 정부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정부에 대한 해고가 당연히 제거됐을 일정 부분 제거가 되면 이런 부분의 방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차장님 궁금한 게 네. 제가 네. 이제 취임 전에 봤던 기사에 의하면 네. 무조건 그냥 자르고 끝이 아니라 네. 약간 민간 어떤 일자리로 재취업. 뭐 연계를 시킨다 이런 계획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임금 면에서는 그대로인 거 아니에요? 정부만 총량해 그러는 봤을 거고. 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용의 형태, 카테고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아주 고질적으로 고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금융이에요. 자,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라간 것은 개발자, IT 부분들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정부가 고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정부는 사실상 단순 사무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정부의 고용이 민간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숫자는 일정 부분 채워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일정 부분만. 자, 그런데 이게 인플레를 다시 촉발할 만큼 급한 인력들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장표에 따르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의 물론 또 이제 그 취임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지 홈페이지에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이젠 또 많이 제초 좀- 프로그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비효율을 진짜 먼저 보여주고 믿을 게 못 돼. 근데 진짜 도지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하위 카테고리를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도지가 뭘 하려고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고용도 고용인데 비용을 다 세분화해서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꼭 들어가 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진지하다. 진짜 진지하고 그리고 트럼프의 주요 성과가 1기 때는 주식시장의 수익률이었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도지를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정보율을 효율화할지에 완전히 꽂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도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좀 궁금해지기 시작을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인력 감축을 통한 구조 조정이냐, 그러니까 네. 정말 효율만을 원하는 거냐, 아니면은 네. 정말 작은 정부의 큰 힘을 보여주고 싶은 거냐, 예. 어떤 느낌인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정부를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순히 정부가 커지면 항상 부작용들이 있죠. 자, 예를 들면 제가 시진핑 주석께 죄송하지만 중국의 가장 부는 어디에 쏠려 있을까요? 공산당에 많이 쏠려 있겠죠. 네. 우리 통상적으로. 근데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정부가 비대해지면 지금 그 공무원들한테 부가 쏠려 있진 않을까요? 지금 머스크가 지적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법안 건수로 이제 기준으로 말을 하면 지금 선출직의 정치인들이 법안을 발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선출직인 일반 공무원들, 그러니까 비대해진 정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 일반 공무원들의 입법 법안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이게 과연 정말 민주적인 것인가를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거고요. 두 번째, 정부에서 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특정 기관들을 너무 많이 만들었고 여기에 보조금이 말도 안 되게 들어갔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인데 몇백만 달러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더라고요. 예. 그 외곽권 집무실에서.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부터 지금부터 본격적으으로 조사를 하겠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공무원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세금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재밌는 현상이 전면 조사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미국의 그 공무원들이 모여 사는 부동산에 급매물이 또 쏟아지고 있대요. 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고용도 고용이지만 주거비나 이런 것들도 일편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어쨌든 지금 머스크가 단순히 사람을 자르는 것, 그러니까 인력이 많아서라는 것보다도 그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나오고 있고, 사실 지금 머스크가 독일에서의 유세를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죠. 머스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정부 효율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이 우선주의를 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것은 상대 국가들의 동맹이기 때문에 네. 자기 편을 조금 더 확보하는 즉 즉 지금의 보수 정권이잖아요. 보수적인 색채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 거점에 있는 국가들. 그래서 잘하면 우리나라도 머스크가 이렇게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됐습니다. 영국에 지금 독일에서 2번 했거든요. 네, 이건 시나리오로 상상으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도지 머스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마켓의 기준을 세웠을 네. 때 네. 저는 이제 전략의 기준은 상반기에는 좀 화려한 종목장이 연출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바닥권 대형주들 오늘 잠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뭐 기조적이라고 추세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연간 테마로는 미중 전쟁이 새롭게 바뀌고 있는 구도인 네. 거고 그리고 바이오가 특히나 이번에 미국의 새로운 타겟으로 지목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핵심은 저는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로 저는 고객들의 실질 예탁금, 즉 원래 있는 예탁금에서 이미 주식에 들어간 걸 수도 있는 신용 미수금을 뺀 실질 주식에 들어갈 수 있는 예탁금을 보면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변화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24년도에 이제 고점을 이미 벗긴 상황이고 그 시점이 금투세가 폐지된 그 이후부터 올라갔다. 즉 올해 25년은 한 가지 역사적인 의미는 금투세가 완전히 폐지된 첫 번째 증시이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이 아주 많이 늘고 즉 개인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또 하나 좀 슬픈 얘기입니다만 네. 개인들이 항상 거꾸로 타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맞아. 그래서 최근에 곧버스를 사시더라고요. 아. 네, 곧버스 매수금이 많아요. 반대로 미국 레버리지가 많고요. 네. 네. 네, 좀 걱정되는 약간 부분들입니다. 밈이었는데 그 네, 버스도 참 네. 걱정되는 부분들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제가 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달리는 말에 빨리 내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지금은 1월입니다. 1월에 주도주가 2월에 꺾이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늦게 그러니까 빨리 꺾여도 보통 3월에서 4월 정도. 올해 마침 이제 공매도가 3월부터 맞아요. 재개가 되니까 네. 그때 정도 조심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공매도와 별개로 지금의 사이클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자, 지금 2023년도에 공인예탁금이 8월까지 늘었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에코프로 고점이 8월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4년도에 단기 고점은 5월에 나왔어요. SK하이닉스 때문이죠. 자, 8월에 한 번 더 반등했다가 급락했어요. 네. 누구 때문이죠? 삼성전자 고점과 일치합니다. 즉 개인들이 그 해에 어떤 주식을 사려고 많이 들어왔는가를 보셔야 된다라는 네. 거 하는 거예요. 23년도에는 2차전지 사러 들어왔고요. 24년도에는 AI 사려고 들어왔죠. 지금은 조선 바이오 방산 엔터로봇 이런 거 사려고 들어오신 자금이기 때문에 그 고점이 단기에 나오기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고점이 언제쯤 될까? 저는 과거를 돌이켜보면 빨리 나오면 3월. 그죠? 그 다음에 늦게 나오면 8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첫 번째 위기는 바로 이러한 굴곡이 나올 수 있는 사이클은 공매도 재개에서 3월에 일어나는 것들인데 그것들도 지수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기에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도주 조바방 플러스 엔터로봇이 단기 부침은 있겠습니다만 연간으로는 지금 기준으로도 플러스 수익률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반기엔 정반대로 저는 제조업 지표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는 것이 미국의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한 이후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예요. 뭐 올라갔던 적도 있고 내려간 적도 있죠. 근데 이걸 평균 내보면 40년 평균상을 보면 우하향했던 트렌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첫 번째 하고 한 10개월 정도까지는 우하향 트렌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요게 지금 최근치입니다. 저는 이거를 신뢰도가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연준이 실수했다는 얘기죠. 이걸 왜 낮췄을까요? 금리를 낮은 이유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정 부분은 신뢰도를 좀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언제부터 업턴하는가? 플러스 12개월, 올해 9월부터 업턴이 돌아설 것 같은데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돌아서면 한국의 수출이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그리고 주식이 먼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3개월이라고 기준으로 보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6개월이라고 생각을 하면 3월부터는 움직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올라갈 가능성은 뒤에 장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낮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우리나라 수출 대형주들을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25년도를 테마. 상반기, 하반기 모두 관통하는 테마는
그냥 달라진 미중 무역 전쟁일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아는 텐센트가 아니라 화웨이가 아니라 지금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딥시크, 오시바이오, 유니트리와 같은 AI, 바이오, 로봇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장 때문입니다. 자, 실제 한번 보시죠. 지금 미국에 상용화된 로봇이 있나요? 딱히 아직- 떠오르지가 네. 않아요. 네, 만든다라고 하고 유튜브만 공개가 됩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지난주죠. 유니트리, 제가 이제 앞으로 화웨이보다 유니트리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유니트리. 건데, 유니트리는 전 세계에서 4족 보행, 2족 보행 로봇을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업입니다. 배터리로 치면 CATL과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춘절에 공연 때 어떻게 소름 끼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네. 이 부분이에요. 이제 그 전체 공연을 하는데 음. 모든 로봇이 다 같이 이제 피자 돌리듯이 이제 던지고 받고 하는 모습들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걸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로봇이 있을까? 미국의 로봇이 있을까? 저는 굉장히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묘기를 보여준 것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했습니다. 판매를 한 건 유니트리밖에 없습니다. 판매가 리테일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이것도 진짜 소름 끼치는 게 99,000 위안이죠. 여기다 곱하기 한 대충 200 하시면 네. 리테일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격이 가격 참- 경쟁력이 아예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네. 거구나. 이게 소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로봇에서도 2차 전쟁에 있었던 똑같은 굴기가 이미 성공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질 못하는 거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 로봇에서 무언가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 지금 그 메타랑 구글이 지난 주말 상간에 로봇 개발하겠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죠. 네. 미국은 총력 대응에 나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연간으로, 아니 어쩌면은 몇 년간 이 로봇에 대한 테마는 계속 불어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시진핑 주석이 네. 그 네. 딥시크 창업자 량원평인가요? 네. 그리고 뭐 마윈이랑 뭐 이렇게 불렀다고. 여러 명 네. 만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이례적인 예. 일이라고 해요. 네. 여기에서도 좀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이게 중국이 이번에 딥시크를 공개한 것, 네. 그다음에 알리바바가 또 이제 AI를 미리 오픈한 것, 춘절 때 유니트리가 쇼를 한 것, 저는 모두 시진핑의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자, 뭐냐? 미국이 우선주의를 해요. 자,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무서운 건 미국에만 있는 기술, 미국을 기댈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시진핑이 말하고 싶은 거는 너무 그렇게 미국만 가지 않아도 돼. 우리나라에도 AI도 있고 로봇도 있고 미국에만 있는 줄 알았었던 기술 다 있어. 우리 다 돼. 어쩌면 미국보다 우리가 뛰어나. 가격도 소비, 그렇고. 그죠? 소비 시장? 자, 미국 인구 얼마야? 우리 13억이야. 그리고 우리를 뒤뼈 러시아도 있고, 국방? 뭐 우리 다 있어. 이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지금 저는 시진핑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의도의 그 다음 스텝은 주변국에 대한 인센티브로 끝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굴기를 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 관광 와. 그리고 우리가 문화 콘텐츠를 생산해 봤더니 뭐 아이폰, 유폰밖에 안 돼. 그러면 한국 엔터 그냥 들어와. 그 신호가 24년도에 팝업 스토어를 이미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공연도 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쉽사리 끝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 전쟁도 쉽게 끝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제가 맨 처음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스라엘 전쟁 하마스의 무기를 뜯어보니까 중국산, 러시아산, 북한산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대리전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대리전은 원래 미국만 했던 거거든요.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한다라는 얘기고, 중동에서의 전쟁을 쉽게 뭐 어떤 뭔가요,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런 것이 앞으로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복잡화될 수 있고, 지금의 전쟁 구도가 좀 장기화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실적과 황당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해서인데, 사실 어제 주말 상간의 뉴스는 트럼프가 푸틴을 만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맞아요. 옛날 같으면 방산주 빠지거든요. 이제 안 믿는 겁니다. 믿지 네. 않아서. 안 믿는 거예요. 그 만나면 어떡할 건데? 왜냐면 실제 숫자만 보면 러시아의 국방비는 30% 증액했어요. 이미 네. 결론이 난 겁니다. 만나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구도, 지금의 상황이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일편은 있습니다. 뭐 주식시장 외에서는. 네. 네, 아무튼 다음 그렇습니다. 가볼까요? 네. 네, 하나. 물 좀 드시고 진짜 네네. 기타 강사. 오늘 네네. 뭐 거의 저희 과외 듣는 느낌이라. 네. 잠깐 쉬는 의미로 우리 광고 좀 듣고 올까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세요. 잠깐 광고 타임. 네.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은 이분과 함께 해야죠. 월요일은 네. 이혁진입니다. 맞아. 월요 주간 전략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관세 이야기했고 그리고 공무원 해고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미중 지금 무역 갈등 얘기를 하는데 바이오도 지금 견제를 하고 있다? 아니면은 견제를 벌써 시작을 했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는 이미 떨어졌는데 네. 이걸 이제서야 아주 공포스럽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차트를 그냥 바로 보시면서 네,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뭐 다른 거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할 건데 여기에 바이오와 조선업을 타겟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지금 미국은 전 세계에서 바이오 패권을 들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서 그렇죠? FDA를 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국의 FDA는 사실상 글로벌 표준으로 작용한 지 네. 오래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중국의 우시바이오라고 하는 CDMO, CMO 공장을 갖고 있는 미국의 기업이 있는데, 중국의 기업이 있는데, 네. 이 기업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 소름 끼치는 거는 60%가 북미예요. 사실상 북미 매출. 네, 사실상 미국이죠. 미국이죠. 이상합니다. 패권은 미국이 들고 있는데 왜 다 생산은 중국에서 하고 있냐. 네, 더 소름 끼치는 거는 이 우시바이오의 60%의 매출액이 이미 나온 의약품 CMO가 아니라 절반이 나올 의약품의 시료 생산이라는 거예요. 수주 잔고의 절반이 1상, 2상, 3상을 위해 생산을 하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이제까지의 중국의 굴기에 반복됐던 패턴, 다른 나라의 제품을 아주 싸게 생산을 해서 그 제조 방법이라든지 기술을 탈취라고 해야 될까요? 뭐 복제를 하는 거죠. 뺏어서.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굴기에 나서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바이오라고 아주 강한 의심을 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실제 이 부분은 미국이 또 잘못을 한 거예요. 미국에 있는 제약사들을 보시면 백신 외에는 공장을 직접 보유한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연구개발만 본토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시피를 내가 만들어서 이대로 생산은 중국에 맡기는 상황인데, 자, 문제는 원래 문제도 사실 나온 의약품도 문제예요. 이 레시피를 공개를 하면 이게 언젠가 특허 만료가 되면 시밀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걔네들이라고 말씀해 죄송합니다만 얘네들이 먼저 만들 수 있을 만한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의 미국은 아직 나온 제품도 아니에요. 나올 의약품에 대해서 임상 단계에서 생산을 우시바이오에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라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 머크가 요즘에 전 세계 1위 의약품이 키트루다예요. 이 키트루다의 SC장을 만들려고 할 때 원래는 론자 같은 데다 맡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또 불안한 거예요. 왜냐? 좀 있으면 27년도 특허 만료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걸 론자가 우리 약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머지 약도 만드는데 이게 지금 레시피가 보세면 어떡해? 그래서 직접 생산해 달라고 이제 기업이 요청을 한 부분도 지금의 빅파마들은 아주 예민한 상황인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와서 직접 생산을 안 했던 지금의 어떤 나비 효과를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더 소름 끼치는 거 한번 보시죠. 글로벌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서 지난주에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컨퍼런스에서 나온 것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임상 건수의 1위는 이제 미국이 아니다. 중국이다. 네, 중국이다. 더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 임상 건수는 대부분 특징적인 것이 글로벌 임상, 다른 나라에서도 공동 임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이 핑크 차트 밑에 보시면 이렇게 흐릿한 차트가 네네. 중국에서만 하고 있는 임상 건수예요. 그러니까 글로벌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만. 중국만. 근데 저는 당연히 좀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예 현저히 낮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FDA가 바이든 정부의 초창기, 바이든 정부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FDA가 되게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표준 임상만 2번을 거치고 그 다음에 3상에서 또 엄청난 비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FDA가 좀 까다롭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라마스와미가 도지를 이제 머스크랑 같이 공동 대표인데 첫 번째 지적했던 것이 FDA의 비효율성이에요. 네. 자, 그럴 정도로 FDA가 이제까지 복잡하고 참여자 모집에 대한 기준도 너무 빡빡하고
그리고 탈락률, 그러니까 허가율이 떨어졌던 거예요. 탈락률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 슬슬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간 거죠? 이게 경제적인 거 외에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약 같은 거는 좀 안전해야지. 빡빡하게 하는 게 좋은 것 맞아요.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FDA, 어. FDA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참 네. 미국식 뭐랄까요? 텍사스 마인드라고 해야 될까? 테슬라가 네. 설이 익어서 나왔죠. 그래, 사고도 많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또 안정화 단계를 네. 이게 미국식 마인드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런 미국식 마인드가 약간 바이든 정부 전후로 좀 없어졌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중국은 반대로 우리 지금 13억 인구야. 우리에서 임상해서 이제 약만 팔아도 너네 대박 나는 거야. 이걸로 꼬시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진핑이 의도하는 것이 미국에도 있는 게 우리나라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바이오가 아주 대표적인 거죠. 이게 임상의 어떤 기류가 좀 바뀐 게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네. 이미 만들어 놨는데 맞습니다. 임상이 길어져서 지금 투약 못 하는 거 빨리빨리 해야 아닙니까라는 되는데. 네. 전 세계적인 압박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왜냐하면 중국으로 백신이 좀 늦게 들어갔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 바이오 의약품을 지금 코로나 때 미국이 거의 2달 만에 다 승인까지 내가지고 이게 엄청난 경쟁력이다라는 것을 그때 또 느낀 거예요. 보여줬구나. 그래서 보시면은 임상이 급격하게 올라간 게 21년도 이후예요. 중국. 딱 시기가 그때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때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와 파이자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거든요. 중국 사람들 다 돈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민족이기 때문에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그쵸. 참습니다. 그때 이후로 바이오에 대한 산업이 확 쏠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은 발등에 이미 불이 떨어진 지 한 3년 됐는데 이제서야 자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주 공격적으로 탈중국 바이오를 실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지금 이 바이오생물보안법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제 뭐 상원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우시바이오와 비주아이 지노믹스와 같은 중국의 특정 기업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의 1대1 상응 관계로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자, 우리나라의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득을 볼 것 같다. 수혜를 볼 것 같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제가 약간의 장표를 네. 테마 전략으로 다시 네. 넘어가서 46분까지 됐으니까요. 또 장표 한번 봐주시면 저는 이렇게 본 겁니다. 반도체 바닥권 진입을 임박을 했다. 근데 이런 바닥권 진입에서는 레벨보다 트렌드 바뀌는 걸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바이오는 이제는 올해는 바이오베터 바이오 사이클의 시작이다. 시밀러, CMO를 넘어서 이 빅파마들의 고민이 무엇이고 이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엔 뷰티. 중국이 지표가 좀 나아지고 우리나라의 관광 데이터가 더 좋아질 여력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뷰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텐데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거는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에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반도체부터 하나씩 점검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까지의 반도체 사이클은 제가 자주 강조드립니다만 전년 대비 증감률, 수출 증감률이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로 진입을 했을 때 주식의 레벨은 바닥이 왔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 기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거의 바닥에 다 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인 업턴, 그냥 반도체 대형주, 제가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훨씬 좋다라는 얘기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냥 하이닉스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지수가 본격적으로 끌어올라가려고 하면 플러스 성장률이 거의 직전까지 와야 됐을 때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과거 직전에는 보시면 AI 때문에 6개월 먼저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빠졌죠.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반도체 레벨 다운은 이제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끌고 올라가고 레벨 업을 시키기 전에는 항상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는데 네. 반도체 공정 변화나 유행 변화 자,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네. 자, 파운드리에서 저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답이 있는 TSMC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모멘텀이 2개 있죠. 인텔을 인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프로드.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나노에 대한 본격적인 램프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미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아요. 네. 참고로 기존의 엔비디아 칩은 4나노에 생산을 하고 있고 어. 애플의 M1, M 시리즈는 3나노입니다. 그럼 2나노는 이거보다 훨씬 더 진보된 AI와 훨씬 더 진보된 디바이스를 우리가 기대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는 이건 우리 얘기 아니잖아요. 네. 우리 얘기는 바로 메모리입니다. 이 메모리는 최근에 좀 생경한 단어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A, 1B, 1C 뭐 이런 공정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지? 어려워. 라는 거예요. 8단도 따라가기 그렇죠, 그렇죠. 힘들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뭔가 전 섹터 애널리스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본인의 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렵게 얘기하는 거 빼고 좀 쉬운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디랩은 20나노면 2입니다, 2. 그래서 이 당시에는 용어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10나노대에 오면서 1XYG 1세대, 2세대, 3세대인 거고 최근에 이야기하는 것은 HBM으로 시작된 건데 1, 4세대, 5세대, 6세대 1A, 1B, 1C 제가 원래는 이거 그 소문자로 보통 쓰시는데 네. 그냥 이제 보기 편하라고 그냥 대문자로 그냥 해놨습니다. 즉 DDR5로 지금 이제 가장 하이엔드한 칩이죠. DDR5로 만드는 것 중에서 얼마만큼의 더 HBM에 우겨넣기 위한 미세화 공정을 적용했느냐가 A, B, C로 갈린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 다음으로 보면 여기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어떻게 하고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1B에 들어간 것이 바로 SK 하이닉스죠. 네.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1년 정도 늦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A이기 때문이고 이걸로 만든 제품이 HBM3 이 8단이 엔비디아가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8단으로 만들어도 하이닉스는 잘 납품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늦었던 것은 어찌 보면 모든 게 다 제가 모르는 거니까 어찌 보면 자, 요런 부분들 이 NCF라는 공적 때문도 있겠습니다만 네. 애초에 그냥 미세화 단계가 좀 조금 뒤쳐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와 내년은 뭐냐? 결론적으로는 일시예요. SK 하이닉스는 2월부터 일시 이제 6세대의 D램을 생산을 하겠다라고 네. 지난해 연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일시의 수혜주가 뭔지 뭐 이런 거 다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는 미세화되는데 이건 어떤 종목들이 좀 더 좋아요? 일 거예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소보장에서는요, 그냥 리스트업만 말씀을 드리면 그냥 HPSP나 그 다음에 리노공업 같이 네. 애초에 미세화를 했을 때 수혜를 보는 기업들. 근데 그 수혜 포인트가 원래는 파운드리만 있었는데 이게 디램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업들이 그나마 좀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심텍도 많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유는 다른 건 아니에요. 엔비디아의 HBM은 서버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컴퓨팅, 엣지 컴퓨팅을 위한 또 다른 칩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맨 먼저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는 기판이에요. 그래서 기판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유리기판 테마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즉 제가 상반기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이제 먼저 좀 트렌드 변화를 먼저 반영을 하고 하반기 대형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은 뷰티입니다. 뷰티는 이제 요점만 말씀드리면 뷰티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이게 1세대랑 2세대는 완전히 어나더 레벨입니다. 지금 보시면 1세대라고 하면 이게 이런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네.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통상 비슷해요. 7에서 10%예요. 적자를 날 때도 있죠. 자, 그런데 2세대는 에스테틱입니다. 모두 4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장률은 여기보다 더 낮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세대 화장품은 경쟁 마켓이에요. 즉 LG생활건강이 프로모션을 마케팅비를 많이 쓰면 아모레퍼시픽이 점유율이 줄어듭니다. 자, 마찬가지죠. 코스맥스가 수주를 늘리면 한국콜마가 수주가 MS가 줄 수밖에 없죠. 네. 물론 여긴 선크림을 잘하고 여긴 종합이긴 합니다만 자, 그런데 2세대는 완전히 달라요. 파마리서치 스킨 부스터고 클래시스는 리프팅이고 비올은 마이크로 니들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 피부과 가보시면 아시죠? 같이 해줘요. 예, 여기에는 스킨 부스터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볼에는 리프팅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마이크로 니들과 같은 걸로 하시면 돼요라는 것처럼 피부과의 전문가에 의해서 사실상 이 마켓은 시너지 마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장님께서 네. 말씀해 주신 잠깐 물 드세요. 예, 너무 예. 말하시죠. 네. 요 장표만 봐도 1세대 화장품과 지금 2세대 뷰티 쪽에서의 트렌드는 2세대 쪽이 훨씬 바이오 쪽하고 맞아요. 교집합이 되어 있다가 너무 그렇죠. 확연히 네. 보이거든요. 판매가 네. 온라인이나 판매원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의사가 영업하는 아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경쟁 격화될 가능성이 아주 낮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전문가의 처방에 의해 시너지, 그러니까 A부터 거의 Z,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피부과 갔다 와서 지금 2번 아직 시술 받기 전이거든요. 네네네. 남았어요. 근데 그것도 3개의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새 패키지를 하면 일단 더 싸지고 네. 그 전문가가 피부과 의사분께서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과잉 경쟁이 출혈 경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됐고 실제 제가 눈을 보면 제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게 눈살이 많아지면 나이가 더 들어 보인대요. 그래서 피부과에 갔어요. 그럼 무조건 해주면 되잖아요. 판매원이면. 근데 의사분께서 이거는 지방제 배치라서 이건 성형외과 가셔야 된다. 성형외과 가시면 2주면 회복이 되고 네. 가격도 훨씬 싸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과잉 영업이 없기 때문에 이 사이클도 굉장히 오래 간다라고 하는 그래요? 것이죠. 그래서 수요나 공급단에서 모두 에스테틱은 장기 사이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간이 얼마 남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인데 3분밖에 안 좋아요. 남았네요. 하죠. 봐요. 네, 중요하니까 하죠. 이거까지 봐요. 네, 바이오입니다. 네. 저는 올해 바이오 베터가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빅파마들이 엄청나게 고민이 많습니다. 바이오 베터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네, 바이오 베터는 이미 나온 의약품, 이미 나온 블록버스터에다가 네. 다른 활성 물질, 다른 바이오젤을 만들어서 합치면 좀 더 좋은 좋게. 효과를 난다. 그러니까 이게 better가 better 뭐 맞습니다. 낫다라는 맞습니다. 계량신약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이게. 네. 자 그러면 뭐가 좋아지냐? 네. 자 제형을 바꾸면 편의성이 좋아지고, 네? 이게 뭐 피하 주사든 경구용이든 편의성이 좋아지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지속을 더 약효를 오래 하는 네. 물질을 해서 더 오래 간다. 이러면은 지금 이제 그 비만 치료제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빅파마라 그러면 거의 다 여기 보시면 몇 개 빼면 다 있는 겁니다. 다 맞아요. 빅파마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제약사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네. 자 머크 키트루다 SC FDA 승인 받았습니다. 이제 판매가 25년 말까지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얀센 존슨앤존슨은 리브리반트 SC 이거 항암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승인 전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슈 이미 허가를 완료해서 제형 변경을 해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옵티보 SC 오노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FDA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이치산교 이제 에너투 SC를 독점 계약을 해서 개발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산도주 이제 셀트리온 같은 시밀러 회사입니다. 본격적으로 앞으로 시밀러 SC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개발뿐만 아니라 새로운 SC 제형 물질을 또 개발하겠다라고까지 했었어요. 자, 지금 뭐 사노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처럼 빅파마들은 이미 바이오 베터에 완전히 꽂혀 있어요. 저 왜 그럴까가 중요한 거죠. 네. 지금 특허 만료, 약가이나 이런 거에 대응을 해야 되고 더 문제는 이제까지 제가 임상건설 급증했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라이벌들의 기존 의약품으로 점유율 축소에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빨리 하는 것은 바이오 베터가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빅파마들이 사실상 거의 제가 특정 제약사 불문하고 다 이렇게 바이오 베터를 진행을 하고 있는 제가 물론 모두가 다 할 수 없어서 여기는 SC 제형으로만 바꿨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 회색 제 표시라는 곳이 할로자임의 SC 제형 기술이고요. 네. 노란색이 모두 알테오젠의 기술이에요. 아하. 2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바이오 베터 테마가 올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왜 이걸 하고 있는가? 자 이게 모두가 좋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 근육 주사는 엉덩이 맞는 주사를 보통 얘기를 하고요. 정맥 주사는 우리 누워서 이제 입원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피하 주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스킨 보톡스가 피내 주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자 지금 보시면 이 SC 제형으로 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환자 최대 7시간 맞다가 5분으로 줄어드니까 너무너무 좋죠. 엄청 다르다. 네, 심지어 이 정맥 주사만의 부작용들이 있어요. 혈관에 바로 이렇게 꽂으니까 네. 심장에서 바로 빵 하고 터뜨리는 거죠. 그러면은 면역 효과도 있고 부작용 발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조건 좋은 거죠. 자, 그런데 병원은 어떠냐면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의사분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엄청 좋아요. 한 베드에서 6시간 맞으면 환자를 한 베드에 몇 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식당이 그러니까 회전율 회전율 빠른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3분이면 몇 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회전율이 압도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당 수익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약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성 물질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약가이나 대상에서 완전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이 미국이에요. 재밌는 점은 아까 제가 여기에서 할로자임이랑 우리나라 그리고 하나 더 있다고 하면 린디 정도만 있습니다. 모두 한국이나 미국 기업이에요. 네. 즉 중국 애들이 죄송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임상으로 치고 나온다고 치죠. 네. SC 제형만 막아도 장벽이 쳐져요.
예, 너네가 할 수 있는 건 피아밖에 안 돼. 우리는 SC 제형으로는 우리나라만 할게. 우리 한국과 미국 동맹국만 한다라고 네. 하면 장벽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이제 중국의 바이오 글기를 실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 바이오 베터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이오 베터 올해 내내 좀 네. 기억을 네. 해두겠습니다. 이 키워드.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이혁진 사장이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도 주간 전략으로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료 좋다는 얘기 많으니까 다음 주에도 네. 자료 열심히 준비해 오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내일 박지원 부장님이 원래 목요일에 나오시는데 네. 저희 조금 빠르게 내일 뵙고자 합니다. 음. 박지원 부장님과 함께 이슈가 많고 네. 또 종목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시점이니까 조금 더 저희가 알찬 내용 준비해서 박지훈 내일. 부장님 오시면 네. 실시간 채팅 맞아요. 가능한 거 아시죠? 네.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자, 아침엔 투자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0.7%, 0.9% 각각 음. 잘 견조하게 상승해 네,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수익 내는 하루 되시고요. 내일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월요팅!